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네. 일어날까 말까. 네. 그리고 밤에 늘 고민해요. 보일러를 켤까 말까. 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보일러를 키면서 온수 매트를 언제쯤 켜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요즘에. 보일러는 켜지 않고 온수매터만 켜면 네. 바깥의 공기는 서늘하면서 이불 속은 따뜻하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침에 나오기가 싫죠, 이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 최대의 고민이 됐어요. 네, 예.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을 가지고 있어야지 바깥에서 열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힘들잖아요. 근데 말뿐입니다, 항상. 예. 내면의 열기를 가지고 우리 이글이글 불타는 그 눈동자를 가지고 네. 오늘도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볼 수 있겠죠. 네, 이불 밖으로 용감하게 나오신 분들 부럽고요. 또 이불 안에서 휴대전화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 부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에는 역사와 현대의 대화가 한판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타임슬립과 같은. 오, 시간 네. 여행을 하는군요. 예,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화 한 편 보신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네, 그런 너무 시간.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10월 예. 26일 수요일 투데이 잡스 3.0이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가을 트렌치 코트가 잘 어울리는 한 남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남자 추남 이데일리의 김성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남은 약간 어감이 그래요, 그죠? 아, 그런가? 근데 네. 사실 가을 남자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을 남자요?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언젠간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예. 올해는 김 기자님 별로 춥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따뜻하게 살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아기띠와 함께 할 거거든요. 네. 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가을이기 때문에 네. 춥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일어날까 말까 고민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는 요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조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기띠와 함께요? 네, 분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야 일어나야겠죠. 됩니다. 저는. 아, 근데 요즘에 남자분들이 아기띠에 이 김성훈 기자님처럼 키가 크신 분이 조그만 아기를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남자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매일 나들이를 해야겠네요. 네. 저희 약간의 로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간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축구 선수나 이런 분들이 보면 오히려 네. 되게 남자 같은 분들인데 아기띠하고 아기를 안고 이렇게 팔 걷고 다니는 모습들 같은 거 그러니까요. 보면 그게 또 반전 매력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도 그랬는데 김성 기자님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보면서 네. 또 그 안에서 사랑스러움, 따뜻함 이런 게 그쵸. 느껴지니까 네, 실제로 어제도 아기띠를 하고 산책을 했고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오늘도 한번 나가보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멋있는 남자의 표상이에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도 아기처럼 소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스낵? 숫자가 많고 네. 스낵은 스낵? 뭐죠? 이거 스낵? 스낵 같은데? 네. 스낵? 네. 네. 스낵인데 잘못 썼나 싶은 생각 드실 텐데 사람 이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42살 인도계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새 총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저분이죠? 네. 멋있더라고요. 영국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던 지난 24일 리시 수넥 전 장관이 단독 후보로서 총리 선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지 44일 만에 딱 나흘 만에 44일 만에 사임하고 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는데요. 오호. 이번에 좀 화제가 되는 이유가 영국에서 첫 비백인이자 취임 당시 44살이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토니 블레어 전 총리보다도 어린 나이에 총리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1812년 이후의 최연소라고 하는데 무려 210년 만에 영국 최연소 총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그는 영국 첫 힌두교도 총리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부인은 인도 IT 대기업인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수넥 내정자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금융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명문 사립고를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 경제를 공부한 다음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후 금융가에서 일하다가 2015년도 하원의회에 당선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브렉시트를 지지했고 테레사 메이 내각에서 첫 정부 직책을 맡았고요. 2020년 2월에는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유급 휴직 제도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면서 경제, 사회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뭐가 되게 많아요. 우선 뭐 최연소, 네. 그다음에 비백인, 네. 힌두교도. 네. 그러니까 영국 최초의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네. 저분이 보이기에 저는 이민자 가정이라 그래서 네. 이민자 가정이면 이 약간 진보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 초초초 엘리트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우선 인도에서는 브라만 계급이었다고 그러고. 아 그래 브라마 계급. 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약사. 본인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학교도 뭐 스탠포드, 옥스퍼드에다가 이분 재산도 많다면서요. 네, 뭐 와이프도 일단 재벌이고요. 인도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따님이라는. 본인도 일단 돈이 많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인종적인 측면에서 비백인이라는 점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뭐 영국뿐만이 아니라 인도계 뭐 아시아계 영국인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드디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죠, 심지어. 네. 네. 그리고 뭐 인도가 영국이 엄연히 뭐 여러 인종이 사는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국민이 아닌 다른 인종이 총리가 됐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좀 곱씹어볼 만한 그렇죠. 대목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상당 부분 재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뭐 명문대를 나왔고 엄청난 부자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인종차별적인 측면을 초월한 게 아니냐라는 또 평가마저도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스펙이.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은 오히려 영국의 좀 위기 중에 하나죠, 금융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철저하게 정말 실력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총리가 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까 오히려 기사 보면서 저는 되게 숫자가 묘하다는 생각했어요. 42세 24일 발표됐고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하고 나흘 만에 네. 또 이렇게 되었고 취임 당시 44살이었던 어떤 총리들이 이어서 최연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뭐 수열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 사가 자주 반복된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분이 네. 그 빈민가에 갔을 때 명품 신발 신고 가가지고 약간 구설수가 있었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서민이나 소외된 계층을 잘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영국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이면 틀림없지만 네. 그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 부분 정치인에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공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되게 잘 이해한 다음에 좋은 좀 정치를 그럼요. 했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인종 이런 걸 떠나서 저분이 뭐 재무장관 시절에 했던 정책들을 보면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자국민들이 환호할 만한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시행을 해서 네. 이번에 총리로까지 발탁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요. 네.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이 지금 상당히 좀 트렌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그렇죠. 네. 이번에 영국 총리가 선임된 배경도 영국 국민들이 지금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럼요. 예. 지금 약간 엉망이 된 이 경제 상황을 조금 되돌려달라 하기 때문에 약간 경제 엘리트 출신의 관료를 선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분들이 똑똑한 사람 되게 많은가 봐요. 실제로 뭐 인도계 출신 뭐 유명인들이 뭐 전 세계 뭐 전 글로벌 시장에 포진이 되어 있죠. 많죠. 대표적인 알지. 인물이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맞아요. 시카고대 MBA 재학 중에 1992년도에 MS에 입사를 해서 47살의 나이에 MS 수장대를 꿰찼죠. 구글의 CEO 또 순다르 피차이도 네. 잘 알려진 인도계 인물인데 반도체 회사인 어플라이드 미티어 리얼즈와 컨설팅 업체 맥킨지를 거치고 나서 2004년도에 구글에 입사한 다음에
입사 11년 만인 45살의 나이에 구글 CEO의 자리에 올리면서 입사 11년 만에 CEO 됐어요? 네, 화제가 되기도 진짜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밖에도 트위터 CEO인 파라그 아그라왈과 지난 9월 스타벅스 새 CEO에 오른 렉스먼 네러시몬도 인도계 인물로 유명합니다. 할 말 있어요? 어. 나사에도 인도계가 되게 많다는 소문을 제가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인도계 분들,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기도 하고 아. 숫자에 또 강한 나라기도 하고 워낙에 그래요? 그 아라비아 숫자 사실 인도에서 처음 나오기도 했고 19단까지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 엄마들을 뛰어넘는 그 교육열이 인도 네. 아빠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남편이 19단을 아이한테 강제로 외우게 하다가 19단까지. 19단까지 99단을 외우게 시도했으나 20단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가능해요. 20단 가능하죠? 대단하다. 19단이 무슨 말입니까? 20단이 가능합니다. 20단 가능하다. 그렇죠. 저도 20단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인구도 많고 사실 유수한 인재들도 워낙 많고 그쪽에서 교육열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열이 있는 부분 그 집단은 또 굉장히 있기도 하고 실제 능력도 검증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 굉장히 이제 유수 업체들이 그러니까 사실 업체를 세웠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능력이 인정받으면서 CEO 자리에 오르는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의사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의사의 많은 수가 또 이제 뭐 중국 계열뿐만 아니라 인도 계열에서 많이 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워낙에 이제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런데 뭐 어느 나라 출신냐에 따라서 뭐 지능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열이라든가 문화라든지. 어떤 목표, 그렇죠. 문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9단까지 외우면 네. 아이고 수학을 잘하나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19단까지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뭐 19단까지 외웠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고. 19단을 외운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수학 계열이란 그런 데서 놀라운 걸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암산에 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PD님이 19단을 가르치면 수학을 더 빨리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요? 조기 교육이네요. 조기의 조기 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네. 59억. 59억. 네. 네. 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서 우리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넷플릭스 코리아의 공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네. 따르면 넷플릭스가 최근 3년 동안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 원 가운데 약 77.8%인 9,591억 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3년 동안 58억 냈다고요, 법인세를? 네. 네. 이렇게 많이 벌어가면서? 1조를 넘게 벌면서요. 네, 기업 네. 쪽에서 또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네,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매우 적은 양 아닙니까? 상당히 뭐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좀 숫자로 좀 살펴보니까 네. 2019년도에 넷플릭스가 매출액이 1,859억 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수수료로 1,221억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65.7%. 이것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매출액 4,155억 원 가운데 3,204억 원, 약 77.1%를 송금했고요. 지난해는 6,316억 원의 매출액 가운데 네. 5,166억 원, 81.8%를 각각 송금을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본사에 송금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걸 볼 수 있고 김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 원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될 세금은 3년간 500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10분의 1. 네, 거칠게 얘기하면 보통 한 법인세가 20% 선이잖아요. 뭐 네. 15%에서 20% 선이라고 보고 20%라고 거칠게 계산을 해서 영업이익의 5분의 1은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그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수수료를 다 송금해버리고 우리는 뭐 1조 받았는데 9천억 다 줬어. 그러니까 우리 1,000억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5분의 1만 내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린 거고 오히려 많이 이제 세금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공장이 있다든가 네. 외국에 진출한 기업 같은 경우에선 거기서 얻은 수익을 좀 본사로 보내는 경향은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경우에 좀 그게 도가 지나치다라는 좀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지난주에도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망사용료 관련된 부분에서 망사용료. 네. 일단 구글 하면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넷플릭스 또 네. 국내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내 전체 인터넷 사용량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구글 넷플릭스 사용자입니다. 4년 동안 한 70배 정도 늘어나면서 망 사용료 공급자들이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늘려야 되니까 뭐 한 해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인프라 비용을 수주를 투자를 하는 넣는 거죠. 거잖아요. 참다 못해서 이제 정부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 죽겠습니다 진짜. 넷플릭스 구글 진짜 진심이었었죠. 우리 라인만 따박따박 쓰고 네. 자기들 돈만 챙기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네. 문제가 일으켜서 네. 이제 넷플릭스가 구글 쪽에 이제 뭐 정부를 비롯해서 망 사용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구글 넷플릭스는 저희 근데 본사에 망 사용료 내고 있는데요. 예? 이거 이중과세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지금 전 세계 100몇 개국에 망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100몇 개국의 망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나와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뭐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나온 뭐 절충안이 그러면 우리 발전기금 형태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좀 돈을 좀 쟁여놓읍시다 라는 부분까지가 현재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요. 너네들 내라는 만큼은 못 내겠고 그래도 하나도 안 내자니 또 눈치가 좀 네.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렇게 넷플릭스 좀 이렇게 해줘자는 거죠. 넷플릭스 국감 때 또 나왔던 얘기가 오징어 게임으로 니네들이 1조를 벌었는데 네. 59억이 가당킨 한 일이냐. 니네 이거 지금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니네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 또 넷플릭스 입장은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안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시는 겁니까? 우리 돈은 200억 냈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됐지. 제작 환경, 우리가 지금 컨텐츠의 질을 올리고 제작 환경을 이렇게 올렸고 실제로 연출자들이나 배우들이 우리들의 제작 환경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공한 거에 대한 보수를 정당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얘기는 약간 상황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수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 거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네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얽히면서 망 사용료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성공한 컨텐츠의 많은 부분이 사실 K 컨텐츠 때문에 성공한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과하게 본사로 송금을 싹 다 해버리고 세금은 1조를 벌었으면서 세금은 60억 가량을 냈다. 넷플릭스 약간 긴장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 강유준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매개를 하고 있잖아요. 오리지널이 그렇게까지 힘을 쓰기는 못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뭐 디즈니를 비롯해서 HBO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약간 흔들흔들거리고 있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거린 넷플릭스를 살려준 건 또 K 콘텐츠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K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세금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적당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하네요. 적당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리 차면 기울게 마련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왜 프랑스에서 내는 거 우리나라에서 못 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사용료를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딴 데도 내면 우리도 내야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깊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에 관한 것들은 네. 또 우리 기자님이 전문이니까 우리 좀 상위 사용료에 대해서 네.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정말로 해보도록 특집을 하죠. 한번 해서 그때 이런 네.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좀 짚어야지만 우리가 너무 그쵸. 단순하게 비판하거나 단순하게 편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넷플릭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로 이렇다 할 뭐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시장에서도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내 시청자들은 K 콘텐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뭐 왕자의 게임도 좋아하고 뭐 워킹데드도 좋아하지만 네. 저희는 오징어 게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지금이 상당히 좀 기로에 섰다. 왜냐하면은 계속 유료 가입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뭐 저가 광고형 뭐 구독 시스템도 나오고 있긴 네.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국민 여론에 만약에 불을 붙인다면 네. 아유. 넷플릭스도 불매운동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로. 그럼요. 네. 예.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달고나 먹으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816만 뭐예요? 명입니다. 명. 네, 네. 816만 명. 예.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9만 명 정도 늘었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0만 원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나네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9만 명이 늘었는데요.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월 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48만 원으로 네. 1년 전과 비교해서 14만 4천 원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88만 1천 원으로 같은 기간 11만 2천 원 증가를 했는데 다만 정규직 근로자도 64만 1천 명이 늘면서 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5%로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올해는 상용직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정규직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비정규직 통계를 2003년부터 작성했는데 그때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6.5% 수준이었거든요. 올해는 거의 3배인 17%로 뛰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네요. 시간제는 근로 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작아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렇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고 싶은데도 네. 어쩔 수 없이 저런 상황에 몰리는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임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에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임금 차이가 348만 원과 188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근로 시간 차이도 있기 때문인 네.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님 혹시 네. 그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랑 비교하게 되면 이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게 될까요? 맞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261만 원이었거든요. 네. 1년 전보다 18만 3천 원 늘었습니다.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는 87만 원 적은 수치인데요. 네. 근로 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 네.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 전체 62.8%였습니다. 네. 1년 전보다 비중이 2.9%포인트 높아졌는데 왜 높아졌을까 이 이유를 묻는 말에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는 게 59.7%로 가장 많았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다. 네. 이것도 21.3%, 학업이나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라는 이유가 11.9%였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저는 라이더가 딱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뭐 배달 시장이 워낙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라이더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반 정규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건건이 이렇게 또 올리는 수익 구조기 때문에 배달 시장 규모가 급팽창하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네. 약간 미미하겠습니다만 유튜버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상위에 계신 회사를 분들은 그만두고 난 자발적으로 유튜버가 되겠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신 분들이죠. 네. 뭐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채널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전업으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작게 생각해봤습니다. 노동시장이 새롭게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과 다르게 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이거 딱 두 개를 단편적으로 나눠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정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특히 오늘은 도미노가 좀 심하죠. 그러네요. 뉴스는 역사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죠. 역사의 재원쌤 바로 김재원 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생각해보면 원흉은 이덕실 씨예요. 그렇죠? 도미노 토크에. 그렇죠. 일본으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면 러시아 얘기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못 내려와요. 맞습니다. 다 연결된 거니까요. 근데 뭐. 또 편을 들어주시네요. 또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재원쌤 예전에 전생 체험하셨어요? 아이고 그 유튜브 예. 유튜버 분이 예. 컨텐츠를 만든 거죠. 선생님, 역사학자들은 네. 전생 체험을 하면 그 시대를 알아볼까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알아봤어요. 그래요? 전생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영국에 태역 장교 출신 사업가. 너무 구체적이네. 퇴역 장교 출신 사업가면 그 네.
포레스트 검프의 사과 이렇게 먹은 거. 아, 그런 느낌인 건가요? 맞나요? 아니 이게 몇 세기인가요? 뭐 19세기 정도로 추측이 되는 네. 오. 추측이 되는 이렇게 대영 제국 이 네. 시기에 아, 잘 나갔네요. 군인이었는데 아, 왜 이렇게 이죽거리죠? 군인이었는데 그걸 만족 못하고 이제 네. 그걸로 아, 이제 만족 못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사업가. 사업가. 네네네네. 그 당시 이제 대영 제국이 식민지 많이 가지고 식민지 사람들 고혈을 쥐어짜고 몰아간다, 있었던 또 몰아간다. 바로 그때 맞아요. 동인도 네, 주식회사. 네, 그렇죠. 아, 그런 동인도 느낌으로. 주식회사. 네, 뭐 근데 이제 계속 그때 이제 지은 죄 업보로 지금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고 돼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네.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살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뭐 그건 아니고 근데 이게 막 쥐어 짜니까 네. 다 생각해봐. 아, 자꾸. 뭐가 보여 막 이런 게 하니까 그냥 일단 떠오르는 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그게 뭐 전생이 무슨 과학적으로 막 그런 게 과학적 있는 근거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전생이 있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또 재원 쌤 입장에서 아는 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나왔을까 지금의 심리를 좀 보여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었나 봐요 제가 그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굉장히 다른 네네네네 그렇죠. 성향의 네네네네. 네,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전생에 그 죽기 직전으로 가봐라. 죽기 직전으로 가요. 네네. 좀 후회하는 게 후회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돈을 더 못 벌어서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욕망. 그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네.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실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쵸. 대단한 주제가 준비되어 진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제가 있어요. 이름하여 우연인가 징조인가 100년 전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어두운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죠.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닌가 무서워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2차 대전 직전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저게 혹하면 안 돼. 지금 듣고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음모론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네. 저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왠지 으스스하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야, 전쟁 쉽게 안 나. 전쟁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날 것 같았는데 났어. 과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돼요. 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단순간에 판단 미스, 네. 생각의 미스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까 이제 화면을 보셨는데 과거와 지금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대면해서 보여주는 걸 보시고 어떠셨어요? 선생님 생각도 그러세요? 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맥락들은 다 다른 것들이죠. 네. 뭐 지금 뭐 하나하나 살펴볼 테지만 이번에 좀 시간이 지르긴 했지만은 그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 총을 맞은 건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랑 비교하기는 좀 힘들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영국 여왕이 죽은 것도 이게 무슨 그야말로 그건 그냥 우연인 거지. 뭐 네. 시기가 맞아가지고 그랬던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쟁 세계대전 꼭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전쟁이 나는 과정에서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전쟁이 날 때
기본적인 어떤 클리셰 같은 게 당연히 있죠. 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특히 1, 2차 세계대전도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거가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것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 뭐 핵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었는데 그것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로 촉발됐던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본에서 내각에 불만을 네. 품은 해군 장교가 총리 대신에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까 보니까 자위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아베 총리 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네. 네, 정치적으로 그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거가 같은데요. 있어야 돼요. 전, 그래야 네. 물론 무조건 경제 위기가 있다고 해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 네. 흐름들이 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를 하면 네. 결국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각자의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각 나라에서.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라고 하는, 왜냐면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테두리를 자국우선주의. 네. 세우게 되고, 그때 그러면은 이 한 국가에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게끔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과잉되고, 네. 그 과정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그렇겠네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부터 본인들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찾을 것이냐라고 하면 궁비확충으로 가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조금 있는데 이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고 해서 전쟁이 나지도 않아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랑 오히려 네. 또 소름 끼치게 다 맞죠? 너무 네. 네, 똑같은데요. 이때 이제 트리거가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트리거. 아. 네. 근데 이제 그 트리거를 사실 당긴 사람도 사실 지금 있잖아요. 네. 푸틴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고, 네. 그때는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거고, 네. 물론 당연히 똑같다고 역사적으로 뭐 역사 다 반복되니까 이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있어요. 1920, 30년대의 유럽인들이 네. 혹은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세계대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성의 모두- 시대. 모두 평화를 바랐으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이었고 네. 유럽인들에겐 다시는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거 다 공공연히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설마. 설마 저 히틀러가 아무리 돌프로스 아이라도 네. 네. 제가 어디까지 갈까? 설마.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아유, 그래. 이게 비슷한 거죠. 지금도 그렇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돈바스 지역까지만 아니야 이제 좀 우크라이나까지만 우크라이나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립지대라고 생각했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넘어가면서 자기네들이 먹었으니 그럼 그 다음은 폴란드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네, 해보는 생각을 거예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역사적인 저희는 경험들을 해왔으니까. 네. 생각보다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네. 그렇게 꼭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역사가 합리적으로 움직였으면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건 맞는데 영국에서 국왕이 서거를 하고 영국 총리에 사임하고 이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한데 그 당시 런던 분이셨으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그죠? 네, 아, 왜 그러냐면 생생하게. 내용은 다르지만 그 네. 시대의 분위기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우선 그 당시 얘기를 좀 네, 마치 제가 어땠나요? 느낀 거 제가 런던을 안 가봐가지고. 네네. 네. 일본 얘기 먼저, 영국 먼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뭐 영국? 어느 걸 먼저 하시든 전 런던 얘기가 듣고 싶네요. 네. 예. 이때 당시 시기를 전간기라고 부릅니다. 전간기 보통. 전간기. 전간기. 네, 전쟁 전쟁과 전쟁 사이에. 음. 근데 이것도 사실 2차 세계전쟁이 난 다음에 그쵸? 우리가 알게 알고 된 있으니까 거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아 그렇죠. 특히 영국 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영국 입장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피해가 어쨌든 피해를 막심했고. 입었고
더 심하게 생각했었던 사람 프랑스예요. 그렇죠. 아. 젊은이들이 그냥 싹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독일에 비해서 인구 숫자도 확 줄었고. 그 적었는데도 피해도 많았고 아. 격전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네. 하는 거를 체결을 해요. 네.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독일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패전국에게 전쟁에 대한. 전쟁에 대한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죠. 음.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네. 일단 군은 이제 가질 수 없고, 그다음에 뭐 돈 갚아야 되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독일이 원래 갖고 있었던 식민지 다 뺐고,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감내해야죠. 물론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서 사고 쳤으니까. 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는 거지만, 근데 이때 영국은 그런 생각은 이제 이런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더 자극하면 쟤네 돌 텐데 머리 한 바퀴 돌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영미는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유화적으로 하려고 해요. 너무 독일을 자극하지 너무 쪼지 마. 그쵸. 너무 쪼지 마.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지면 네. 물잖아요. 궁지에 몰지 말란 그쵸. 얘기죠. 그 다음에 괜히 그렇게 했다가 어차피 받지도 못해. 어차피 아. 못 받아. 어차피 못 받아. 그러네요. 배째하면 안 된다 네. 이거죠. 그럴 바에 돈도 좀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씩 할부로 갖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해. 예, 식민지 뺏고 그다음에 뭐 여기 군 못 못하게 만들게 하고. 하고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그게 안 돼요. 너무 당해서. 독일은 없어져야 될 나라. 프랑스 입장에서는. 국경을 그렇죠. 맞대고 당연하죠. 있었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심하게 격전을 했었으니까. 했었던 나라고, 독일 입장에서도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팔이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막 공세를 퍼붓거든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냥 안 돼. 유화책 이런 거 안 돼. 짜야 돼. 말도 안 돼. 짜야 돼. 이러면서 막 서로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미가 이게 프랑스가 짜가지고 더 받아내려고 하면은 독일에서는 배짜라 그럴까 이러면 영미가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네. 내가 얘기해 볼게. 네. 이렇게. 하죠. 그럼 프랑스 안 돼. 더 짜야 돼. 더 우리가 짜야 돼. 제일 많이 당했어. 네. 너희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지만 어쨌든 그다음 전쟁을 겪었지만 이제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유화책도 쓰면서 어르고 달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러다가 터진 게 이 모든 사단의 2차 세계대전이랑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 대공황이에요. 경제 공황이 터진 거죠. 이때 영국도 당연히 네. 휘청거립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으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국은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블록 경제 시스템으로 나름대로 이겨내요. 나름대로 이겨냅니다. 그럼 가장 휘청일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다 뺏긴 나라들. 독일. 그렇죠. 패전국. 독일, 그다음에 뒤에 이야기할 승전국이었지만 이탈리아가 이제 휘청거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생하는 사람이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건 뒤에 설명을 하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치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서 짜잔 하고 나왔는데 모든 독일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천천히 장악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평화를 바라는 영국, 네. 되게 절대. 묘하게 굉장히 영국 편을 드시는 런던 것 같긴 한데. 사람이잖아요. 런던 아니 사람이라서 근데 그렇구나. 이거는 네. 사실 엄청난 실책이었거든요. 그게 아하. 영국이 네. 계속적으로 평화를 바랬고, 그때 그래서 수상이 체인벌린이라는 네. 수상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평가가 갈려요. 네. 네, 평가 두 가지 굉장히 얘기가 갈립니다. 있더라고요. 그냥 좀 몽상가, 평화주의자의 어떤 명상가라서 실패했다, 그냥 속아서 실패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르고 달래는 기간 동안 영국의 군 준비를 했었고, 영국은 아하, 사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독일이 정말 하나씩 요구를 해요. 처음에는
오스트리아만. 오스트리아 독일었어. 쟤네 독일었어. 우리 같은 민족이 원래 다 신손 로마 제국부터 해가지고 다 같은 땅이었는데 여기까지만 갈게. 이미 근데 이때는 베르사유 조약 이미 파기됐을 때. 네, 좀 이후를 네, 말하는 네, 거죠. 네, 네. 이미 나치가 득세를 한 상황에서. 네네네. 한 네. 35년쯤 되면 이미 베르사유 조약 거의 포기한 거고 이때는 이제 38년 정도. 네. 그로부터 한 3, 4년이 흐른 거죠. 오스트리아까지 오케이 알았어. 거기까지. 근데 몇 달 안 있다가 몇 달 안 있었어요. 몇 달 안 있다가 갑자기 우리 체코에 저기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독일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 아, 너무 비슷한데 지금 얘기하는 게. 네. 뭐 되게 비슷한데. 푸틴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땅이 필요했어요. 독일은. 이것도 독일은. 비슷해요, 심지어.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철강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독일 입장에서는 전쟁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땅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체코 땅이 네. 독일 영토 안으로 아하, 이렇게 솟아 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잘라 방어라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생각. 네, 가지로. 네. 방어를 하려면 3면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 입장에서 탁 잘라서 한쪽 면만 깔끔하게 잘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독일 입장에서 깔끔하게. 네네네. 독일 입장에서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가져갈게라고 한 거죠. 독일인도 많이 살고 있고 네. 원래 우리랑 친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있는 애들 다 원해. 독일로 오길 원해. 무슨 국민투표했더니 막 90 몇 프로 나오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근데 그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네. 네. 하지만 이제 히틀러는 계속 그걸 강조했었고 실제로 오스트리아를 그렇게 합병을 할 때는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히틀러 들어갈 때 오스트리아 나치 당원들이 나치 옷 입고 반겼어요. 그렇죠. 바로 쑥 들어가는데 진짜 너무 좋아하고 네. 아무런 그런 저항 없이 무혈 네. 입성하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체가 1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이미 거기도 힘든 걸 겪었는데 네. 오케이 나라도 뭐 원래 역사적으로도 비슷했겠다. 오케이 가자라고 해서 나치. 네. 어차피 게르만 민족의 어떤 그런 것들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이제 체코는 좀 다르죠. 체코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땅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두고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여러 5개국 정상들이 와서 회의를 해요. 네. 네. 회의를 해요. 근데 이 또 히틀러가 이게 좋지 좋잖아요? 않겠습니까? 네. 계속 그 회의록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엄청 원한다.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원한다. 아, 여기까지만 갈게요. 거의 뭐 반역박인 거예요. 여기까지 갈게요. 이거 못하게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네. 네. 이거 안 해요? 그럼 몰라요. 이거 세계대전 또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어휴. 네네. 전쟁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던졌어요. 아, 아 이거 몰라서 너무 지금 핵 얘기가 계속 던지고 네. 있는 거랑 또 겹치고 너무 겹쳐서 지금 좀 소름이 아우, 돋는데. 근데 이제 체인벌린은 그때도 근데 저는 이해는 되죠. 심리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지금 결과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럼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의 무능함이라 그 체인벌린이라는 수상에 대한 무능함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평가할 거. 수 있지만 네. 이때 당시에 체인벌린의 선택이 지지를 받아요. 영국 국민들에게도. 네. 저도 그럴 것 같은 네. 게 그 당시에 아예 절대 안 된다. 그 전쟁이나 불사하겠다. 이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이렇게 해서 막아야지, 그죠? 그쵸, 경제도 그쵸. 어려운데.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미넨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다음에 그 체코의 땅덩이를 쪼개요. 체코에서는 전혀 힘이 좋아하지 없죠. 않을까? 이 사람 체코 대통령은 합의한 게 아니에요. 아예 빼고 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 찢어서 각자 가져갈 거 가져가고 독일도 그래서 그 지역을 얻어간 합병하는 거죠. 거예요. 네, 얻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체인벌린이 영국이 돌아가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그 연설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 평화가 평화 우리 시대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이 두려운 존재였던 그 히틀러를 내가 잘 구슬려서 구슬려놨어. 여기까지 양보한 걸로 네. 이제 항구적인 네. 평화를 이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히틀러랑 나 약속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믿을 사람이야. 여기까지입니다.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스탈린이랑도 그렇게 히틀러가 다 속여 넘겼잖아요. 그럼요. 안 그럴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건 방금 독실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하나는 독일과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연합하게 하지 마라. 네. 그러면은 이건 진짜다. 큰일 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안심인데 절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이랑 쟤네 사이 안 좋아요. 왜? 요것도 사실 기본적인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건데 네. 이때 당시 유럽 경제 위기가 닥친 이후에 유럽 각국에 갑자기 한 정당이 각 나라에서 네. 붐업을 엄청 합니다. 그게 사회주의 정당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당연하죠. 경제 위기가 오게 오니까. 되면 자본과 노동자의 갈등은 극심해지고 네. 그 가운데서 자본가를 더 쪼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낼 거고 그걸 극렬하게 찬성할 것이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공한 소비에트 국가가 나라죠. 만들어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유럽 대륙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는 거고 지원도 막 하고. 이거를 누군가는 막아내야 되는데 반 소비에트를 기치를 내걸면서 네. 민족주의를 과잉해서 얘기하면서 전쟁을 해 나갔었던 사람이 히틀러였기 때문에 네. 쟤네 둘이 딱 그거 있어가지고 소련이 히틀러는 제어해 줄 거고 소련 넘어오는 거 히틀러가 제어하고 히틀러가 넘어가는 거 소련이 제어할 거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사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야 너무 깜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정말 철천지 그럼요. 원수가 손을 잡은 거였으니까 그 당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요. 독일 내에서 사회주의자들 다 죽여버렸는데요. 히틀러가. 근데 스탈린이랑 뭔가를 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각자의 입장에서 중요했었던 지역이 있어요. 네. 그게 어디냐면 폴란드. 폴란드.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반반 나누기로 한 거예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그렇죠. 정의가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 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구나. 정의라는 건 똑같구나 생각이 예. 들어서 좀 소름 끼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립지대여야만 했던 곳이에요.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되는.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안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때는 우크라이나는 소련 땅이에요. 네. 그럼 그 바로 옆이 폴란드였기 때문에 네. 폴란드는 언제나 중립지대여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돌아가고 당시. 있었고 그 가운데 갑자기 히틀러가 찾아와서 이거 그냥 반반 나누면 돼 라고 하니까 그때 폴란드가 영프랑 같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보호 안에 들어갔었던 네. 상황이잖아요. 네. 야, 이거 너무 비슷한 상황들이 좀 터져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왜 숫자가 반복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잠깐 네. 그 아까 순핵 전 장관 얘기할 때 근데 이탈리아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이제 특세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전쟁에 기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게 파시즘이란 말이 무솔리니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만든 표현이죠. 네. 근데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이번에 네. 총리가 돼서 이게 뭔 일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무솔리니 좀 기사에서 무솔리니 이후로라는 말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본인도 그거를 볼 텐데 네. 그렇게 네. 언론에서 다루는 거를 무솔리니 이후에 무솔리니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장기 네. 경제 침체 때문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당시랑. 멜로니 총리죠. 네. 네. 이탈리아는 지금 좀 우리가 비교할 때 네. 물론 국가를 비교하는 게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이해하기 쉽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네.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시작되고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 엄청나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유럽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출발 이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유럽 사람들한테 아마 다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로마 역사가 이탈리아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유럽 사람들은. 각자 공유하는 거죠. 네. 네. 공유하는 역사인 네. 거니까. 근데 하지만 이탈리아가 내세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엄청 센 거예요. 자존심 같은. 자존심이.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이제 소로마 제국 망하고 네. 그다음에 분열의 시기를 겪는 그 중세 그 시기 동안 네.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지금도 좀 상해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이탈리아는 유럽 안에서도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그 풍자 만화 때문에 이탈리아가 한번 엄청 열받았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영국 이대로 가다가는 이탈리아처럼 된다. 후진국 된다. 이런 게 이제 아이고. 그게 영국 모 잡지 표지에 걸린 거예요. 영국 총리가 뭐 그 피자를 들고 있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탈리아 된다. 그게 뭐냐면 열등생인 거네요,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산업혁명도 가장 늦었고 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열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로 탈바꿈을 할 때 쟤네 진짜 그 열강으로 탈바꿈한 거 맞아? 라고 의심할 정도로 모든 것을 실패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 늦었어요. 일단 통일 제국으로서의 출발이 굉장히 늦어요. 1870년대 넘어가야 이탈리아가 불완전하게 통일돼요. 지금도 이탈리아는 남북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북쪽이 이탈리아, 흔히 이탈리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고 네. 남부는 아예 다른 다 쪼개져 있는 연합 왕국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도시 국가들이 또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들도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묶어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죠. 그게 로마. 로마예요. 로마 엠파이어예요. 우리의 과거, 네. 우리는 하나의 DNA를 네. 공유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다 로마가 공유되지 않으면 로마 엠파이어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들은 흩어져 살았었던 세월이 훨씬 길어요. 1000년을 흩어져 살았는데요. 그렇죠. 남이잖아요. 네. 근데 그 로마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바로 위에 있는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 우리였고 막 그러니까. 영국도 우리도 마찬가지 막 네. 다 이렇게 들고 그럴 거 일어나서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일 시대 아름다운 유럽의 통일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오히려 더 쪼개지냐는 거죠. 다 경제 때문인 거죠, 그게. 계속 왕따를 당합니다. 계속 이탈리아가요? 이탈리아가 왕따를 당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또 선택에 기름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네. 원래는 이제 패전하게 되는 쪽이랑 연합을 구축을 해요. 이탈리아가. 독일이랑 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갔다가 눈치를 보죠. 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국제연맹 쪽으로 뒤늦게 붙어요. 아. 뒤늦게 붙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베르사유 조약을 하고 이제 파라가니를 할 때 왕따를 당해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너무 싫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피해. 이제 그 패전국들이 식민지를 반납을 하고 할 때 거의 못 얻어갑니다. 얻어가지를 못해요.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강들 중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 거의 유일하게 아프리카 식민지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했던 나라이기도 했어요. 이탈리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경제 대공황 이후에 블록 정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고 여력이 없었구나. 위기는 위기대로 크게 닥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냥 피해의식은 피해의식대로 있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극우 정당밖에 남지 않아요. 자존심과 자긍심은 높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못 다뤘기 때문에 다음에 다뤄봐야 될 일본의 상황 같은 경우에도 1차 대전 당시에 승전국이었잖아요. 네. 이게 묘하게 닿아 있는 것이 1차 대전에서 너무 처절하게 찢겨버린 독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했었던 사실이 이제 나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승전국이 볼 때는 좀 얍삽한 느낌으로 승전국은 되었으나 희생은 별로 없었던 네. 상황. 그러니까 무언가 많은 득을 보지 못한 상황에 화는 나고 나 승전국인데 왜 이래. 그리고 자긍심은 쓸데없이 너무 높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2차 대전이 터질 때는 뭉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노 에너지가 있었던 거네요. 네. 내재돼 분노와 불안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건 폭발하기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그 분노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쉽잖아요. 국민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솔리니가
득세할 수 있었던 그렇죠. 토대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한 강력함이 아니면 묶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가자 로마로. 그래서 그 어떤 지방 베니스였나? 거기 네. 지방에서 로마 진군을 해요. 자기 지지자들 데리고 로마로. 데리고. 다시 로마로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 간다. 간다. 강력한 로마로 다시 돌아간다. 퍼포먼스 엄청나네요.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겠어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 그래서 국왕이 있었는데 네. 원래 쳐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한테 그 총리 자리를 줘버립니다. 근데 이게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이 이탈리아 얘기까지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에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 묘하게 비슷한 게 있나요? 그게 잘 통하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걸. 강하다는 건 강요되기 때문이거든요. 민족주의가 강요된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정치인들로 인해서 묶여지니까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강요된 민족주의 때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총리도 극우 성향은 아니지만 베를루스코니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지금의 멜로니 총리의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한 이념인 거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럼요. 시원하죠. 네. 네. 속은 시원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게 되는 네, 거잖아요.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정상적인 가정을 지지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지지합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현대 유럽에서 총리가 발언을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통하고 있다. 이탈리아 안에서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저는 오히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안심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요소들이죠.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러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마무리는 저희 내일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내일도 네. 같이 나오셔서 우리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우리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1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